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께서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긴다고들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보며 느낀 게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 보여서 믿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놈도 많았고요. 때론 첫인상이 너무 별로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년 겪고 나니 가족처럼 좋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첫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저도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지금의 아내를 만난 순간 이 여자다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아내를 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아는 동생에게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약속 장소인 다방으로 나갔어요. 이런 말 하면 아내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어디서든 눈에 띄는 예쁜 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방에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제 시선은 오로지 아내만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제 소개팅 상대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날의 아내의 머리 모양부터 입은 옷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저는 아내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도 몇 날 며칠을 아내 생각만 했어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하루 종일 아내 생각이 나서 일에도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아내 회사까지 찾아가 퇴근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야 핸드폰도 없을 때다 보니 아내가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내는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를 소개한 친구한테도 따로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회사 앞까지 찾아올 줄은 전혀 몰랐었대요. 사실 저도 그 시대에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러 나가면 오히려 여자 쪽에서 왜 만나자고 안 하느냐고 성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도 저는 그게 뭐가 좋다고 자꾸만 아내를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2달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돈가스 사주겠다, 술 사주겠다, 매일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내는 바로 집에 가야 한다면서 2달 내내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끈질기게 쫓아다닌 덕분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 다행히도 사이가 진전돼서 정식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고 나서야 저는 아내에게 왜 그렇게 튕겼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제 겉모습이 껄렁한 게 날라리 같고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웃으면서 찾아오고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고마웠답니다. 그러다 매일 찾아오는 게 좀 미안해서 한번 밥 먹자고 한 건데 제가 뛸 듯이 기뻐하는 게 귀엽게 보였다네요. 그리고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 제가 자기 눈도 잘 못 맞추고 수줍어하는 게 사람을 잘못 봤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몇 번 더 만나보자 싶었었대요. 그런 인연으로 연인이 된 이후 저와 아내는 반년 넘게 연애를 하다 결혼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결혼 생각이 급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내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참하고 이해심이 넓은 것도 좋았지만 말을 사근사근 예쁘게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와 30년 넘게 살았지만 아내와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치 하늘에서 너희 둘은 부부의 인연이다 점 찍어둔 것처럼 안 맞는 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결혼하고 하는 일은 뭐든 다 잘 풀렸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해서 제가 고민할 일이 생기면 솔로몬처럼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보고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면 끝까지 제게 좋은 사람이었고 아내가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질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까지 다들 저를 팔불출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부모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제가 팔불출로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술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는 제가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운동도 하고 술도 적당히 즐기는 정도만 먹는다지만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였다 하면 사람 하나 쓰러질 때까지 술들을 먹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몇십 년 만에 만나다 보니 모이기만 하면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었고 회사 회식도 하기만 하면 위에 상사들 비위 맞추느라 빼는 거 없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죠. 그런 저를 부모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날도 추운데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 그래? 술 좀 작작 먹어라. 직장 다니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지. 아버지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긴 알아서 뭘 해. 너 저번에도 회사 회식하고 들어온다더니 새벽까지 안 들어와서 내가 네 아버지랑 여기저기 너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너 학교 앞에 쓰러져 있는 거 들쳐서 업고 오느라 네 아버지 아주 죽을 똥을 쌌어.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도 염치가 없었던 게 매일같이 술만 먹었다 하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도 잘 못 찾아오고 길에 쓰러져 그냥 자느라 연세 드신 아버지 등에 업혀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야 핸드폰이 어딨어요. 퇴근하고 집에 전화해서 무작정 술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은 마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못난 아들인 주제에 저는 괜히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마시고 실수도 해야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남자가 술도 한 잔 못하면 다들 무시한다고요. 저놈의 새끼 말하는 것 좀 봐. 외동아들이라고 귀하게만 키웠더니 저게 아주 자기 혼자 큰 줄 아네. 당시에 다른 집은 보통 형제가 5명은 기본이었던 시대였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께서 몸이 약해서 저 하나만 낳고 아이를 낳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아들 하나라고 어려서부터 아주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랬으면 부모님께 감사한 줄 알아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혼자서 알아서 큰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내에게 제대로 망신을 당했거든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아내는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맥주 한두 잔 먹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 술을 거의 안 먹어서 같이 술을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가 당시에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라 아내 앞에서는 절대 가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가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지 감쪽같이 몰랐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고 쉬는 전날이면 회사 회식이랍시고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니 아내는 시겁한 겁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한 잔씩 먹는 거야 그렇다고 쳐. 근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토요일이면 매일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들어와서 그 술 기운에 일요일에도 눈도 못 뜨고 잠만 자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어? 그때까지도 저는 심각성을 모르고 아내도 의뢰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잔소리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이야 그런 남자들은 없겠지만 우리 때는 남자들이 나가서 술 좀 먹고 온다고 흠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술 좀 먹는다고 여자가 잔소리하면 오히려 그게 싸움거리가 되는 거였죠.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에 여자가 나선다고요. 주변의 다른 남자들도 다 비슷비슷하니 아내도 다른 여자들처럼 저러다 대충 포기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순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똑소리 나고 현명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료들과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택시를 탔어요. 저는 혼자 집에는 잘 못 찾아가도 택시를 타면 기사님에게 집 주소는 절대 안 틀리고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택시에서 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취했는지 집 주소를 대충 알려드려 기사님이 집 근처까지는 왔는데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 계속 헤맸나 봐요. 그래서 택시를 탄 채 동네를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저도 완전히 취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돌았고요. 그러다가 택시 기사님이 깨워서 제가 눈을 떴는데 글쎄 저는 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집 골목 어귀에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택시 앞에 미터기부터 확인했어요. 이럴 수가. 우리 부모님 댁인데 여긴.
기사님, 도대체 여기로 왜 온 거예요? 여기 충청도잖아요. 택시비가 이게 맞아요? 손님이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손님 말대로 온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택시를 타고 집이 아닌 부모님 댁인 충청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택시 기사님 말로는 제가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택시 요금이 800원인가 900원인가 할 때예요. 택시비가 글쎄 5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지갑에 현금이 10,000원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졸지에 부모님께 가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부모님 댁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어디서 사기를 쳐? 당신 일부러 여기로 데려왔지? 내가 분명히 집으로 가겠다고 주소까지 알려줬는데 왜 나를 여기에 데려왔어?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너무 흥분해서 택시기사와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와. 잘말 말고 빨리 택시비 내놔. 택시기사가 흥분해서 제 멱살까지 잡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새벽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까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너 중석이 아니냐? 얘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와서 소란이야? 아이고, 이거 술 냄새 좀 마. 너 설마 술 먹고 취해서 집으로 안 가고 이리로 온 거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분명히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의 등장에 저는 민망해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얼굴이 후끈거려요. 그 새벽에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셨거든요. 결국은 부모님께서 급하게 돈을 주고 택시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서 곧바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셨어요. 그 새벽에 남편이 회식한다고 하고서는 집에 안 들어왔으니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서요. 네, 어머님. 중석씨 그리로 갔어요? 밤새도록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내가 아들 새끼를 저따구로 키워서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우리가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혼내서 보낼 테니까 새아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으렴. 그날 저는 마당에서 아버지께 빗자루로 맞았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시다고요. 30이 넘어서 장가까지 간 제가 아버지께 맞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다들 키득거리며 구경을 했어요. 에휴, 너 이 자식, 서울 사는 아들놈이 술 취해 택시비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내가 창피해서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아버지, 저도 진짜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분명 동네까지 갔었는데 왜 여기로 온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술 취해도 제 기억에는 분명히 택시가 서울 집 근처까지 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까지 온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집 근처까지 간 게 맞긴 맞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내의 말에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부모님 댁에서 욕이란 욕은 실컷 먹고 그 길로 바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저는 아내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아내가 저를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어때? 당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좀 알겠어? 결혼하고 아내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지. 근데 정말 내가 어쩌다가 거기까지 간 건지 모르겠어. 분명 택시 타고 이 앞까지 왔었는데. 저야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 정도야 알죠. 그런데 염치는 없지만 어제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시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왜 충청도까지 그 비싼 택시를 타고 간 건지 조금도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 당신 택시 타고 여기 앞까지 오긴 왔었어. 택시에서 내리지도 못해서 그렇지.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온 게 맞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침 저를 찾으러 나왔던 아내가 택시에서 잠들어 있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든 저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술에 진탕 취한 제가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고생했답니다.
결국은 아내도 화가 나서 제게 제발 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대요. 제 행동에 아내가 울먹이기까지 하니 택시기사님 보기에는 그저 그 모습이 자기 딸처럼 보였나 봐요. 아내가 안쓰러웠던 택시기사님께서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저씨 왜 내려요? 빨리 운전해야지. 갑자기 여기다가 차 세우고 왜 내리냐고. 뭐야, 아저씨 설마 나 취했다고 미터기 속이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기사님께서 나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일어났으면 얼른 나와. 집에 가야지. 아내와 기사님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제가 꼼짝을 안 하고 차에서 안 내리겠다고 우겼답니다.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 어렴풋이 새벽에 아내가 저에게 소리치던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동안 술에 취하면 항상 택시를 타고 집까지는 잘 와서 제가 술버릇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술에 취할 때마다 이런 난동을 피우고 다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 순간 창피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한 줄 알았는데 그날 당신 보고 내가 나 스스로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아내는 제가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대요. 저와 결혼한 사실이 후회스러웠답니다. 아내와 기사님이 저를 어떻게든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아내가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러고는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기사님께 이 사람 그냥 시댁에 데려다 주라고 했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요. 이 사람 이 기회에 버릇 좀 고쳐야겠어요. 기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이 사람 좀 시댁에 데려다 주세요. 시부모님이 직접 이 모습을 보셔야지 이 사람도 잘못한 거 알고 고칠 것 같아요. 아내는 도저히 망나니 같은 제 모습을 봐줄 수가 없어 부모님이 계신 본가 주소를 택시기사님께 알려줬답니다. 부모님이 보시고 혼쭐을 내서 제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 거죠. 아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남편분도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더 큰일 치르겠어요. 나야 장거리 가면 좋으니까 내가 본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택시 기사님까지 합세해서 저를 끌고 본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철없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책 없이 그 시간에 저를 충청도까지 보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을 차에 태워서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버리면 어떡해. 택시비가 5만 원이 넘게 나왔다니까. 저는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 와중에 택시비 많이 나왔다고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저의 못난 모습에 아내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 택시비가 중요해? 내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 그 순간 낸 정말 당신이 너무너무 믿고 싫어서 원래대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보낸 거야. 더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안 산다니. 고작 그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거야? 고작? 당신한텐 고작일지 몰라도 나한텐 정말 중요한 일이야. 결혼 전에 당신이 이 정도로 술을 먹는 줄 알았다면 난 당연히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도 사실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아내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흔한 농담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무섭게 말을 하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아내가 정말 저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한 번만 더 술 먹고 그런 짓 하면 인간이 아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난 이제 당신 말 못 믿어. 지금도 봐. 술을 끊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잖아. 당신은 술 못 끊어. 결국은 또 똑같이 술 진탕 먹고 집도 못 찾아올 게 뻔해. 이번 주말에 친정 가서 당신이랑 헤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아내는 다음날 항상 콩나물국이랑 꿀물을 해줬어요. 속 버린다고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제가 정신이 나가서 주제 파악을 못했나 봐요. 아내는 착해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알았어 여보, 내가 보여줄게.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깟 술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지켜봐줘. 아내는 못 믿겠다는 눈치였지만 저는 제발 한 달만 지켜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내 발로 나가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독하게 술을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그 전하고는 180도 달라졌다. 다시는 술 먹고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번에 술을 끊었어요. 주변 지인들도 부모님도 다들 제가 술을 끊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 저러다 말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술을 단 한 방울도 먹지 않는 모습에 다들 기가 차했습니다. 마누라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술을 다 마다하고.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야. 부모가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말 안 듣더니만 집아누라가 집 나가겠다고 난리치니까 바로 말 듣는 거 봐. 아이고 어쨌든 간에 나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놈 새끼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좋기만 하고만 뭘 그래. 어찌됐든 제가 술을 끊고 나니 부모님도 아내도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술을 끊고 나자 몸이며 정신이며 좋아진 게 스스로 너무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술을 끊어서인지 결혼하고 2년 동안 노력해도 잘 생기지 않던 아이가 바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로부터 3년 후 둘째 아들도 태어났지만 저는 이상하게 첫째 딸이 너무 귀하고 예뻐요. 사실 아내가 첫째를 갖기 전까지 저에게 쌀쌀맞았어요. 아무리 제가 술을 끊었다고 해도 그 전에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 저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내도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는지 그 전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아내는 워낙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의 인성에 좋다고요.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한 번도 저에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농담으로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젊어서 한 실수 가지고 평생을 괴롭히잖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술을 끊은 지 딱 10년이 됐을 땐 저에게 너무 대단하다고 장하다면서 금 한 돈을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주년엔 금 5돈을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만난 이후로 술도 끊고 아이들도 생기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아내가 워낙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다 보니 저에게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아내와 상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팔불출인진 몰라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 결국은 아내 말이 다 맞더라고요. 아내 말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도 참 잘 키웠어요. 저야 자식들이 아무리 예뻐도 돈만 벌어다 줄 줄 알았지 애들 교육이니 학교 생활이니 잘 몰랐는데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본인이 집에서 애들 가르쳐 둘 다 서울의 4년대 대학에 알아서 보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기 엄마 닮아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잘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내 덕이에요. 여자들은 대학 잘 가지도 못했을 시절이었는데 아내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때도 아내는 은행 본사에 다닐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임신하자마자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냈죠. 그때는 저도 여자가 임신하면 일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아내가 그만두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해서 직장에 다니는 게 더 민폐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이가 말하는데 사실 직장을 그만두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애 낳을 때까지 버티고 싶었다고요. 어떻게든 그때 회사 안 그만두고 버텼으면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때도 저는 모자란 생각으로 여자가 임신까지 해서 뭐하러 힘들게 직장을 다니냐고 했어요. 배 나와서 회사 다니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거린다고요. 제 말에 아내는 별말 없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에 아내와 동기로 들어갔던 여자 직원이 그 은행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 동기가 부러웠겠죠.
그제야 저는 아내가 아이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며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아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실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가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그제야 제가 한결 숨을 고르고 아내 얼굴을 바라봤더니 어느새 아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내는 제 앞에서 웃고 떠드는 일보다 투덜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첫 아이가 딸이다 보니 자신의 딸만은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어릴 때부터 결혼은 늦게 하라고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자가 결혼 빨리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할 때면 저는 괜히 기분이 상해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무슨 엄마가 딸더러 시집가지 말라는 소리 그렇게 해. 여자 나이 들면 어떤 남자가 좋아한다고. 이왕이면 제일 예쁠 때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가야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여자가 결혼 일찍 해서 애 빨리 낳아봐야 집에서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우리 딸 대학에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다니고 싶었던 직장까지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러다가 때 놓치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딸내미 일만 하다가 자식도 못 낳고 노처녀로 늙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일찍 보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나는 우리 딸이 괜히 결혼해서 남편이랑 애한테 발목 잡혀 사는 것보단 차라리 노처녀로 일 열심히 해서 능력 있게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서럽다는 듯 울분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가 저와 아이들과 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산 세월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까지 속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팔불출처럼 아내 이야기만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얼마 전 제 아내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언제나 평생 제 곁을 지켜줄 것만 같던 제 아내가 이제 환갑을 넘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에게 절대 일어날 리 없을 줄 알았던 일이 저에게 생기니 몇 달 내내 제 머릿속엔 온통 아내 생각뿐입니다. 아내는 위암이었어요. 아내는 젊어서부터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운동도 쉬지 않고 하고 주말이면 저랑 매일 등산도 다녔어요. 50이 넘으면서는 갱년기로 몸이 자꾸 붓는다고 식사도 저녁 6시 지나면 딱 먹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여자들이 갱년기라고 10kg씩 넘게 찐다고 하는 소리는 아내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아내는 갱년기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해서 아가씨 때보다 더 건강하고 날씬해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환갑이 되기도 전에 위암이라고 하니 가족들 모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처럼 건강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 암이라뇨. 저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항암부터 방사능 치료를 받는 동안 저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내의 곁에 딱 붙어 돌보며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은 지 딱 3년이 되던 작년에 아내는 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평생 저와 아이들 곁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떠나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저와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아내를 잃었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아무리 다 성인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사랑했던 엄마가 떠났으니 아이들이 더 힘들었을 텐데 제가 아내를 잃었다는 서름에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 챙길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제 아이들이 누굽니까? 저의 완벽한 아내가 자신의 모든 청춘을 바쳐 사랑으로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본인들도 힘든 와중에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으니 걱정이 됐는지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과일들을 잔뜩 사들고 와서 함께 아내 이야기도 해주고 그동안 아내와 찍었던 사진을 인화해서 예쁜 앨범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제가 계속 일 안 하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 싶어 안간힘을 다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제가 씩씩하게 일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랄 것 같아서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껏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 저는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을 위해 음식도 만들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아내가 애들하고 여행 가게 시간을 내라고 해도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여행을 간 적도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음식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가족들과 여행도 한 번 못 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밥도 한 번 차려주지 못했을까 후회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내 생일이나 제삿날 제가 음식해서 제사상에 올려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밖에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우리 애들 안 굶기고 밥 챙겨서 먹일 테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 마. 아내를 만나고 저는 어른이 됐고 아내가 죽고 나서야 저는 아빠가 됐습니다. 저는 왜 항상 아내가 제 곁을 떠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은 자식들을 위해 살겠다고 아내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죽어서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그나마 아내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딸은 제 아내를 닮아서인지 남자를 잘 몰라요. 나이는 어느새 30이 훌쩍 넘겼지만 지금껏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남자친구가 생기니 아버지인 제가 봐도 티가 확 나더라고요. 안 하던 화장을 하고 다니질 않나 옷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평일에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쇼핑까지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100% 확신했던 게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라 퇴근만 하면 곧장 집에 와서 텔레비전만 보던 앤데 최근 들어 12시 전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괜히 딸 연애에 간섭했다가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내는 큰딸이 항상 결혼을 늦게 하길 바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길 바랬죠. 저는 아내의 바람대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딸이 언젠가 좋은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와 소개해 주려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봅니다. 며칠 전 아들이 집에 오다 우연히 골목 어귀에서 딸과 딸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봤는데 딸이 만나는 남자가 영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았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직 섣부를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만난다는 남자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는데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누나 골목길에 내려다주고 가는 것 같더라고.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주고 가는 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저는 딸이 만나는 남자가 좋은 남자였으면 싶었는데 아들이 남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운을 띄우니 불안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누나가 골목길을 올라가고 나서 남자가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마침 폐유지 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로 실수로 그 남자 차 뒤에 바퀴를 살짝 건드린 거야. 긁는 것도 아니고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그 남자가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 아들 말에 따르면 남자가 딸아이를 내려다주고 가는 길에 차를 살짝 건드린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설을 했답니다. 보상하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본 사람이 정말 딸아이의 남자친구고 그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면 둘이 만나게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소리를 지른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몰상식하게 굴었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감히 그깟 박스 죽겠다고 내 차를 건드려? 아저씨 그런 쓰레기나 주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깜빵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경찰에 신고해줘? 젊은 사람이 연세도 많은 분한테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결국은 지켜보던 제 아들이 보기 힘들어 할아버지에게 그만 돌아가시라고 리어카를 골목 아래까지 가져다 줬대요. 그러다 그 남자가 제 아들에게 화를 냈답니다. 당신 뭐야? 지금 나랑 그 할아범이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왜 끼어들고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연세도 많은 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그쪽이나 신고당하기 싫으면 빨리 차나 빼줘. 그 남자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까지 해놓고 몰상식하게 구는 꼴이 재수없어 아들이 한 소리 했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덕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도와줘 남자는 괜히 큰 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떠났답니다. 그 남자 누나 남자친구 맞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진짜 남자친구면 만나게 두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알았어. 내가 네 누나랑 얘기해 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어. 아들 이야기에 저는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남자 누구냐고 왜 그런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와 딸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섣불리 듣기 싫은 말부터 했다간 딸이 아예 저랑 말하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 좋게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딸과 둘이 있을 때 그날 일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한 행동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들이 퇴근하고 오는 길에 남자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만 했어요. 그러자 딸이 괜히 수줍어하면서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머리를 한 대 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띵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제 딸이 그런 놈을 만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애들이 하는 SNS인지 뭔지 하는 데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SNS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진이나 여행 사진 같은 걸 올려뒀는데 남자가 그걸 보고 지적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말이 되나 싶어서요. 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30이 넘은 애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연락 와서 보자고 바로 만난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런 놈을 만나? 아빠, 내가 애야?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 서로 메시지로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해보다가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엔 다들 이렇게 많이 만나. 아이고, 많이 만나긴. 너는 뉴스도 안 보니? 뉴스 보면 다들 그렇게 접근해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민석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다 사람 알아보고 만나는 거야. 어이구, 네가 알기는 뭘 알아. 그놈 내가 안 봐도 뻔하니까 내 말 믿고 당장 헤어져. 아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 남자친구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헤어지라니.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변한 줄 알았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도대체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의 말에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제 마음을 모르겠지만 이미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저는 이미 그 남자에 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딸이 얼굴도 잘 모르는 남자를 밖에서 만난다고 하니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낸 연락에 덥석 나가서 따로 만나다뇨. 저는 딸이 한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후회했어요. 굳게 닫힌 딸아이의 방을 보고서 말이죠.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딸이 고등학교 때 미대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아내도 미술을 시켜보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딸이 그림에 재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딸은 공부에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술을 못하게 한 덕에 딸은 공부하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 연구원까지 됐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종종 미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미대에 가든 안 가든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면 아니라고 그때 미술 안 하고 공부한 게 잘한 거라고 했지만 지금도 딸이 취미로 그림을 그리러 다니는 걸 보면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학원이라도 다니게 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남자친구인지 뭔지 아는 놈은 이미 제 아들의 눈을 통해 검증된 놈이에요. 딸이 더는 제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아 저는 아들에게 누나에게 그날 본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딸도 생각이 바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건 웬걸 딸이 아들의 말을 믿지 않더군요. 자기 남자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요. 민석 씨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네가 잘못 본 거야. 내가 민석 씨 만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어. 그동안 나랑 만나면서 누구한테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 얼마나 자상한 사람인데. 딸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호텔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다네요. 그건 자신이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나 며칠 전에 민석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나도 프로포즈 승낙했으니까 곧 집에 데리고 올게. 그때 아빠가 직접 보고 판단해줘. 딸은 그 녀석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더군다나 승낙했대요. 저는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아들이 잘못 본 거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아이 SNS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보자마자 이 녀석이 맞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도대체 이 자식 뭘 보고 좋다는 거야? 설마 그런 놈인 걸 모르는 건가?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속을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이 자식 네 누나한테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아. 이 자식 SNS도 볼 수 있어? 딸아이의 SNS 그리고 그 자식의 SNS를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놈이 제 딸아이를 속이고 있다고요. 보니까 딱 봐도 허세가 있어 보였어요. 더군다나 젊은 놈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에게 쉽게 소리를 지르는 놈이 제 딸의 앞에서는 반년 동안이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리 없잖아요. 분명 작정하고 제 딸아이를 속이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딸에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놈 SNS를 뒤져 다니는 호텔이 어딘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며칠 뒤 제가 그 녀석이 일한다는 호텔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딸아이 SNS에서 본 사진 속 남자가 월급한 유니폼을 입고 호텔 정문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직급이 높아 보였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그 녀석이 있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명찰을 보니 역시나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맞더군요. 그때였어요. 저 녀석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그 자식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이, 저기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호텔 로비 쪽으로 다가가자 그 녀석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손까지 뻗어가며 저를 저지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 행색만 보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순간 저는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굳이 나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그 자식은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거지 같은 놈이 맞았어요. 아이 참, 사람 가는데 왜 길을 막아요? 나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부터 가야 해요. 저는 로비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녀석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 제 어깨까지 툭 밀치며 밀더군요. 여긴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저는 황당해서 내가 여길 왜 못 들어가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놈이 주변을 쑥 훑어보더니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제 귓가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귀 못 알아먹네. 귀가 먹었어?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상한 놈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무식하고 경우가 없는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놈의 진짜 모습을 찾았다 싶어 제가 누군지 정체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를 알아본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어요. 멀리서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삼성물산 김 회장님 맞으시죠? VIP 라운지로 안 가시고 왜 여기 계세요? 회장님, 제가 라운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 과장 뭐하고 있어? 회장님 안내해드리지 않고. 그날 제 얼굴을 바라보던 그놈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입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삼성물산 회장님이면 유진이 아버님? 제 정체를 지배인이 이야기하자마자 꼴통 같은 놈이 제 딸이 누구인지 바로 알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그 녀석은 말까지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아직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는걸요. 그 순간 제 딸이 로비를 가로지으며 걸어와 그 못난 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녀석의 뺨을 갈겼어요. 나 우리 아빠가 호텔에 들어온 순간부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 동생이 말할 때까지도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더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그만 헤어져. 말도 안 돼.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딸이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 저와 호텔을 나오는데도 그 녀석은 창피한지도 모르고 제 딸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호텔 직원들의 손에 끌려나갔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가 뼈의 구모가 있는 회사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호텔은 제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기업인들 모임으로 자주 참석하는 호텔이에요. 친척들 결혼식도 많이 했고요. 처음 그 녀석이 이 호텔 직원이라고 했을 때 혹시나 호텔에서 나를 보고 내 딸에게 접근한 건 아닌가 했는데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본 걸 보면 그렇게까지 치밀한 놈은 아니었나 봐요. 사실 처음엔 저도 아들이 한 마리 틀리고 딸이 한 마리 맞기를 바랬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놈이 좋은 놈이길 바랬죠. 그런데 딸아이의 SNS를 본 순간 저는 그 녀석이 제 딸에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사실 제 딸이 평생 공부만 했지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라요. 그럴 만한 게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식들은 부족한 거 없이 곱게만 키우다 보니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할 줄을 몰라요. 마냥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단줄합니다. 딸아이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내세우길 좋아하는지는 몰랐는데 글쎄 SNS에 가족들끼리 여행 간 사진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마다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타고 가거나 유명 호텔에서 묵은 사진, 더군다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야유회를 갔던 사진이나 우리 회사 이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놈이 꼬이죠. 그날 이후 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놈의 SNS인지 뭔지도 다 비공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행사가 있어서 그 호텔에 갈 일이 있어서 지배인에게 그 녀석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당연하게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겉으로는 사람이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고객들을 차별 대우하고 아래 직원들에게도 갑질한다는 게 다 밝혀져 잘렸다고요. 저는 이번 일로 또 한 번 아내의 빈자리를 제대로 느꼈어요. 다 큰 자식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내는 매일 바쁜 저와 사느라 혼자 애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더라고요. 며칠 전 저는 아내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무용담을 늘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마음 편히 지내라고요.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식들과 함께 힘내서 잘 살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 밖에서 늘 소심한 아이로 통했었고 위축이 잘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 의견을 크게 내보지 않고 살았어요. 이런 제 성향과 아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로 제 부모님 두 분이셨어요. 부모와 자식은 거울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반대였는지 그건 참 신기할 노릇이네요.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두 분이 융화가 잘 안 되었다는 점에서 물과 기름이라고 비유할 만한데요. 사실 지금 되짚어보면 차라리 불과 기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열받게 만드는 조합이 바로 제 부모님이었거든요. 엄마, 또 새벽에 들어오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아버지는 또 화가 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자존심이라는 거 그만 내세우고 엄마가 한 번만 아버지한테 숙이고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간단히 풀릴 일들인데 왜 항상 어렵게 돌아가세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안 숙이는데 내가 왜 숙여야 돼? 난 옛날 그때 뱃속에 너만 안 생겼어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 나는 고작 이렇게 살아갈 팔자가 절대 아니었는데 그때 뭔가 잘못 꼬인 거야. 너만 없었어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어. 그런데 내가 대체 왜 네 아버지한테 줘줘야 하니? 어? 오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도 이제 잘게요. 내 말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 너도 지금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너도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친정엄마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무섭고 한편으로는 서러워서 방에 얼른 들어가 문을 잠갔고 방문 앞에 그대로 쭈그려 앉아서 울다가 잠들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꿈에서는 세상을 이미 떠난 동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생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를 해보고 노력할 틈도 없었어요. 원래도 서로 성격이 강해서 곧장 충돌하셨던 부모님은 남동생의 죽음 이후로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부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굳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계기가 없어도 싸우게 되셨죠.
부모님 사이가 이 모양인데 양가 집안을 왕래하며 지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남동생이 죽은 이후로는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저는 가본 역사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걸핏하면 저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참고 희생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죄책감마저 느껴졌고 목이 졸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는 존재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게 묶여있다는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된 것 같았죠. 결국은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됐을 때 저는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얌전하고 착한 딸로 지내보려고 해도 그런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두 분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두 분은 이혼을 진행하셨고요. 저에게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내려졌는데 그건 바로 모친과 살래 아니면 부친과 살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을 마주했을 때 이 기로에 반드시 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죠. 저와 딱딱한 사이여서 전혀 친하지 않은 친정아버지와 저와 대화를 훨씬 더 많이 나누지만 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는 친정엄마. 두 분 중 어떤 분과 앞으로 살아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곧 맥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친정엄마가 그대로 잠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신 채 사라지셨고 마지막 인사는커녕 쪽지 하나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나는 엄마한테서 버림받았구나. 그토록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시더니 그만큼 나와 살기 싫으셨던 거였구나. 엄마가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심이었던 거야. 얼마나 그동안 나를 키우기 싫으셨을까. 제가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큰 이유가 부모님의 이혼과 친정엄마가 이런 방구도 없이 떠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죠. 새로운 동네의 새로운 집에서 친정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친정아버지는 이혼 이후로 저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정다감한 아버지상은 절대 아닌 분이셨지만 그래도 부녀 간의 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보더라고요. 학교를 다녀오면 늘 집에는 저 혼자였죠. 가끔 식탁 위에 10,000원짜리가 놓여져 있으면 그게 제 용돈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니까 학교 문제도 혼자서 해결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이 좋게 세심하셨던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대학은 잘 골라서 갈 수 있었네요. 그게 저의 작은 행운이었죠.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등록금만 내가 내주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 키워줬으면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앞가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나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취업을 할 때도 제가 편하고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곳보다는 돈을 잘 주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최우선 조건이 그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정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성인이 되니까 옳다구나 싶으셔서 이제는 저를 책임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정식으로 그분과 재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살림을 합치셨어요. 이게 제가 대학 졸업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죠. 그러니 항상 돈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서 제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얘기를 하고 다녀도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우쳤습니다. 저는 저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한 직장 동료들에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줬을 뿐인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살고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쫙 퍼져 있더군요. 그런 소문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상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장 제 친부모님한테도 외면당한 사람인데 설마 다른 어른들이 저 같은 걸 어여쁘게 봐주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척집들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버티고 싶었지만 결국 이직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곳에서는 가면을 쓰고 지냈어요. 적당히 사랑받으면서 큰 것처럼 굴었죠.
평범한 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하였는데 이런 제가 남자를 만났으니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사귀게 되었던 남자는 시간이 지나서 저의 남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유쾌한 부분이 있었죠. 참고로 남편은 당시에 회사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주식으로 큰 재미를 봐서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얽히는 인간관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형편이 좋은 걸 알고 딱 그거 노리고서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놈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 전부 다 가식덩어리들이었어. 내 앞에서는 나를 추켜 세웠던 것들이 내 뒤에서는 나 몰래 내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다 더러워 보이더라. 그런 반면에 강남에서 진짜 백이 알부자로 태어나서 자라온 부류들은 나를 어설픈 계급이라 취급하면서 자기들 무리 안 넣어주더라고. 나와 같이 몇 번 어울리는 척을 해줬을 뿐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걸 봤어. 남편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밝혔을 때 저는 한 번도 돈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늠해본 역사가 없었기에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돈을 쫓는 것에 커다란 흥미가 없는 저를 남편은 되려 흥미롭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사정이 넉넉하니까 결혼은 돈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닿는 진솔한 인연과 하고 싶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던 거예요. 저에게 그것을 거절한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동안 너무 외로웠잖아. 이제 나만의 가정을 만들 때도 된 것 같아. 저는 기쁘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우선 제 친정이요.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친정아버지에게는 알려야 했으니까요.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게 된 지가 당시 시점으로 봐도 이미 꽤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분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친정아버지의 잔잔한 일상에 제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것에서마저 눈치를 봤던 것 같네요. 고심을 거듭하다가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고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기껏 이런 대답이나 듣고 말았습니다. 네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세월 참 무심하게 빠르지. 그런데 너 혹시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나도 내 생활하기 빠듯한데 좀 곤란하구나. 저는 돈의 디귿자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다 돈 얘기이고 돈 문제인 거 알고 있어. 굳이 그렇게 체면 차리려고 둘러댈 필요 없다. 돈이 아쉬운 거라면 나 말고 네 엄마한테 연락해보는 게 좋겠구나. 결혼이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있으니 마침 연락하기에도 좋은 것 같네. 저는 진짜로 돈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소식 알려드리고 아버지가 제 아버지시니까 앞으로의 결혼 과정에 얼마나 참석해 주실지 그게 궁금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잘못이었나 보네요. 갑자기 소식 끊긴 지가 오래인 엄마를 들먹이시는 걸 보면 아버지는 제 결혼에 그토록 관여하기가 싫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좀 민망해지는구나.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네 엄마와 연락을 오래 안 하고 지내기는 했어도 연락을 할 방도가 없는 건 아니야. 혹시 몰라서 서로에게 연락처는 남겨놓고 살았거든. 비록 연락해본 적은 없었지만. 겸연쩍게 말씀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친정엄마와는 영영 소식이 끊겼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 따위는 없다고 여겼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진작 연락처를 가지고 계셨다니 충격적으로 놀라웠고 약간의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따지는 건 부질없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의 연락처나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래 망설였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일말의 정이 없으셨던 친정엄마에게 제가 연락해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괜히 저만 더 상처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하며 머뭇거리다가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먼저 언지를 했었어요. 저만 그 자리에서 멀쩡히 잘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예의만 잘 차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부터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시댁은 강남 서초와 무청 밀접해 있는 동작구의 어느 동네였고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 친정집은 경기도 부천이었고요.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는 인천으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서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월세로 자취 생활을 이어간 것이었고요. 원룸 생활을 한참 해왔기 때문인지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사는 시댁이 엄청 유복해 보였어요.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 은은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잠깐 거실에 앉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다과상에 차려져 있는 부엌으로 이동을 할 때 시아버지께서 다급히 전화를 받으셨어요. 일 때문에 걸려온 전화라고 하시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나가봐야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호들갑을 떠시며 당장 시아버지의 겉옷부터 찾으러 움직이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요. 그 장면을 차례로 보는데 제가 가져보지 못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어서 기분이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때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잘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죠.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린 채로 조금 고무되어서는 부엌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설마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집안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남편이다 얘기를 이미 한 줄로 생각을 했었기에 저도 모르게 슬쩍 옆자리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죠. 5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본인한테 누가 물었으면 본인이 대답할 생각을 해야지. 애모사는 왜 쳐다본담? 그 지적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엄청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횡설수설 친정 부모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이란 대목까지는 별 반응 없이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현재 제가 친정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살아온 상황이라는 부분을 듣고 나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따로 없네. 이거 완전히 격 떨어지는 콩가루 집안 아니야? 이런 말씀 드리기에 부끄럽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부모님의 이혼이 그렇게까지 큰 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단지 서로 맞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이혼이고 나발이고 좋게 포장하려고 애를 써봤자 한마디로 부치는 딴살림 차린 지 오래고 모치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는 사실상 고아 수준입니다 라는 거 아니야. 참 어이가 없네. 아유, 격이 떨어진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발버둥쳐 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저의 그 모든 노력이 지난 세월이 시어머니의 정리 한 방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무척 난처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화를 내셨고요. 설마 너 지금 우는 거니? 어디서 눈물을 보여 가정스럽게? 눈물 조금만 질질 짜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아는 여자애들이 꼭 이렇게 있던데.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우리 딸은 진작에 외국으로 가서 곁에 없고 남은 건 귀한 우리 아들뿐인데 너같이 편법이나 부리려고 얕은 수를 쓰는 치사하고 머리 나쁜 애한테 우리 아들이 그간 흘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속이 타는구나. 아주 환장하겠어. 일부러 울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서 그랬어요. 하유,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 고단수가 아니네. 이런 애들이 겉으로 표독스럽게 구는 애들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거지. 그렇게 눈물 닦고 뒤늦게 애써 씩씩한 표정 지어봤자 나한테 점수 못 얻어. 나는 너같이 구질구질하게 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나 같은 사람의 며느리를 들어와봤자 네 인생이 행복하겠니? 하나도 안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갔으면 한다. 누가 보면 제가 매달려서 이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겠네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누가 지금 너한테 네가 먼저 결혼 얘기 졸랐다고 그랬니? 난 그런 적 없다. 우리 아들이 먼저 그랬든 말든 남자들은 원래 한 번 눈이 잘못 돌아가면 끝장을 보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것이고 네 쪽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끊어냈어야 맞는 거지. 어디서 언간생신 네 수준에서 아득히 먼 남자를 탐을래? 오로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손바닥으로 식탁 위를 탁 내리치셨고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팔로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았죠. 엄마, 이 결혼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굴고 싶으셔서 오늘까지 별 내색 않고 이 자리 마련하신 거죠? 정말 너무하시네, 엄마. 진짜 실망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누나를 봐. 외국계 대기업 다니는 네 잘난 매형 만나서 지금 아주 폼나게 정말 멋지게 남들의 부러운 시선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너네 그러진 못할 망정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네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 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는 거야. 알아? 외국 가서 남들이 보기에 폼나고 멋지게 살면 뭐래요? 실상은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허덕이면서 인종차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직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게 누나하고 매형이 사는 진짜 현실이에요. 엄마야말로 너무 환상에 빠져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미쳤니? 어떻게 지금 이딴 여자애 앞에서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 나 망신시키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우리 아들이 나는 여태까지 돈 욕심 철저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적당히 똑똑하게 속물적인 줄 알았건만 그게 전부 내 착각이었구나. 나의 반만 닮았어도 네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을 텐데 네가 그러지는 못해서 지금 아둔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따가 네 아빠 집에 돌아오시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흠이 많다 못해서 넘치는 며느리가 생기게 됐다고 곧대로 말하면 네 아빠가 잘도 좋아하시겠다. 그치? 시아버지가 거론되자 남편은 갑자기 왠지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제 어깨에서 자기 팔을 거두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저에게 큰 유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 후달려서 며느리로 드리기엔 어쨌든 무리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인연을 끝내자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휘말려서 왜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는가 싶어서 자괴감에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외모도 우리 아들이 낫잖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우리 아들은 콧대가 예술이고 콧망울도 귀엽고 입술도 오밀조밀하게 보이는데 너는 그냥 인상이 초라해. 없이 자란 티가 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들은 훤칠한 귀족 이미지고 너는 빈티가 흐르는 천민 이미지야. 관상에서부터 그게 숨겨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너를 내 며느리랍시고 절대 인사를 못 시켜줄 것 같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구질구질하고 가난하고 없이 살고 이런 게 딱 질색이라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면 다 알아들었겠지? 아무리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해도 남편이 그 정도로 찬양받을 만한 외모는 아니라고 저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수준으로 남편이 그렇게 생겼다면 중소기업에 다닐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나 하고 살았겠죠. 그러면서 취미로 주식도 하고 유유자적하게 지냈을 텐데 그 정도 외모가 아니니까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귀족 이미지 타령에 저도 어이가 없어져서 이딴 결혼 전혀 욕심이 안 났습니다. 이토록 아들 사랑이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신 시어머니라면 너무 골치가 아파서 저도 며느리가 안 되고 싶었어요. 제가 소심한 편이어서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못 쏘아준 게 두고두고 한이 드네요.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다 받아쳤어야 했는데 그저 쓰게 웃으면서 알아들었다고 답한 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 풀이 죽었어요.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집을 나설 때도 시어머니를 안 쳐다봤고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자마자 저에게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하고 결혼할 거야. 왜냐고?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물러서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우리 엄마도 정말 너무하시지. 나 어렸을 때는 내가 기침만 해도 오만 호들갑 다 떨시면서 내 이마에 손 올려주시고 걱정을 한 바가지 쏟아내셨으면서 이제는 달라지셨네. 어떻게 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앞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실 수가 있어? 나 절대로 엄마한테 지지 않아.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분은 살면서 있으신가요? 저는 이때 남편이 대관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머릿속으로 곱씹기 바쁜 나머지 대꾸를 해주는 걸 잊었습니다. 그만큼 황당한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한 주인공은 당연히 저였어요. 면박이라는 표현은 사실 너무 귀여운 수준이었고 제가 당한 건 엄밀히 모욕이었죠. 심하게 당한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분함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예상 외로 자기 엄마한테 크게 한 소리 들었다는 게 분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지금이니까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지 솔직히 당시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가지고 나서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해주는 남편의 태도에 괜히 가슴이나 뭉클했었죠. 대체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마음에 안 차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 집안의 시집갈 자신감도 저에게는 없었고요. 그런데 마침 저에게 온 연락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을까 말까 고민하며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문득 이 번호가 낯설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친정아버지에게서 며칠 전 받았던 친정엄마의 연락처와 동일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심호흡을 한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저는 이미 전화를 건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 떨리면서도 복잡한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찰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야, 그간 잘 지냈니? 친정엄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야 라고 말씀하신 순간 사실 저는 그때 바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움과 원망이 한데 뒤엉키더라고요. 저에게 좋은 엄마였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 행복했던 추억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저희 엄마라는 사실이 그 순간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토록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졌죠. 이렇게 물러터졌으니까 결혼을 약혼한 남자의 모친에게서 그런 모욕이나 당하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도 있었군요. 한참 잊고 살아서 몰랐네요. 왜 연락하셨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고요? 네 아버지한테서 엊그제 연락이 왔었어.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구냐. 그 말 듣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 딸이 결혼을 다 하는구나 싶더라고.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남자니까 네가 결혼한다는 거겠지? 엄마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엄마 노릇을 하시네요. 지난 세월 어디서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엄마 노릇이 하고 싶어지셨어요? 왜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장모님 소리라도 듣고 싶어지셨나 봐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나 혼자 새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너를 뒤로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후회가 많았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못난 엄마잖아. 용기가 안 나더라. 이제서야 네 앞에 나타난다고 네가 나를 욕하고 원망할까 봐 그게 걱정되고 무서워서 차마 너에게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네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 친정엄마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훌쩍이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죠. 제 기억 속의 친정엄마는 이러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자고 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옛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행복하고 화목했던 추억은 많이 있지 않았으나 좋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긴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아침 먹으라고 저를 깨우셨던 친정엄마가 제가 열이 펄펄 끓어서 누워있는 걸 아시고는 황급히 저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내달리셨던 기억이 있었죠. 잊고 있던 기억이었는데 되살려보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세월이 꽤 흘렀고 그간 친정엄마도 나이를 먹어가시며 많이 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훌쩍이신 게 이해도 갈 것 같았어요. 이튿날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 다 계시는 거겠네?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우리 아직 결혼하기로 확정난 것도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우리 엄마를 완전히 설득했어. 너보다 돈 많은 집안 여자는 많지만 너보다 나를 잘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여자는 몇 없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좀 갈등하시는 표정이 되더라.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우리 아빠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이런 것에서 사내 자식의 뜻을 꺾는 거 아니다. 정확히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와, 나 그거에 감명받았잖아.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멋있지? 남편이 자기 부친을 자랑하며 도취되어 있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 결혼 뭉그러질 줄로만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정말로 진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결혼이 망설여졌지만 저처럼 특색 없고 잘난 구석 없는 여자를 이토록 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이런 기회가 또다시 인생에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하도 주눅이 들어서 살았더니 그랬나 봅니다. 결혼이 그렇게 정해져서 이걸 계기로 친정엄마와 만나게 되었죠. 아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그때와는 분위기가 딴판이셨어요. 확실히 나이는 드셨지만 고상하고 지적인 느낌이 풍기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이런 분위기도 내실 줄 아는 분이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조되어 제가 초라한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 저에게 친정엄마는 대뜸 카드 한 장을 내미셨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걸로 써.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부담 가지 마라. 엄마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만큼 괜찮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어. 됐어요. 웬 카드예요. 엄마 카드를 왜 제가 써요. 필요 없고 저도 사회인이라서 돈 있고요. 시댁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런 도움은 없어도 돼요. 저를 버리다시피 하고 떠나신 이후 친정엄마가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카드 같아서 저는 심술이 났습니다. 제가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온 것 친정엄마는 모르실 테고 공감도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흘러버린 세월 속에서 저와 친정엄마 사이에 생긴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친정엄마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죠. 결혼식은 시댁 측에서 잡은 곳에서 올렸고요. 별 잡음 없이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오래되는 특성상 상견례도 생략했기에 시부모님과의 별다른 접점도 없었고요. 신혼여행은 남편이 고른 곳으로 다녀왔고 돌아오시면서 사온 선물들은 시어머니께서 손수 적어주신 목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집안에 오렌지 색깔로 포인트를 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소품도 전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골랐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들른 다이소 매장에서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2개 샀었거든요. 남편과 저 이렇게 한 쌍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귀엽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럽게 집에다가 놨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저희 부부의 신혼집에 들이닥치셨던 시어머니께서 그걸 바로 발견하시고는 지적하셨습니다. 이 너저분한 것들은 뭐야? 이것들이 대체 뭔데 방구석도 아니고 어떻게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크기가 작아서 눈에 안 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그냥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거기서 치우겠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너는 이런 조잡한 걸 집에다가 두고 싶니? 딱 봐도 기품이 없잖아, 기품이. 내가 얼마나 예술의 조예가 깊은 고급스러운 인생을 사는 지인들을 곁에 많이 두고 있는지 너한테 얘기를 안 해줬던가? 해줬던 것 같은데. 네, 벌써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수입 명품 그릇이랑 도자기랑 이런 거 모으시고 미술 작품도 보러 가시고 구매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과 잘 아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 잘하네. 제대로 들었네. 내가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그야말로 귀부인 같은 사람이야. 나도 머지않아서 그 예술 모임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대단한 행보를 앞둔 내 눈에 저딴 지저분한 물건을 들이대? 너 지금 네 수준 낮다고 광고하는 거니? 네가 거지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왔다고 광고하는 모양새인데? 결혼하고 3달 정도가 지나자 저는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하도 저를 마음에 안 차 하시니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시려고 일부러 잔소리를 하시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어머니께서는 품격, 고급 이런 것에 환장을 하며 집착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상류사회라는 것을 진작 동경해 오신 분이었더라고요.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셨죠. 앞으로 5년 안에 주소지가 강남구인 곳으로 이사를 가고 3년 안에는 선망에 맞지 않으시는 모임의 회원이 되시는 것이 시어머니의 목표였습니다. 그 모임이라 함은 진짜 백의 부잣집 사모님들이 교류의 장을 펼치는 엄청나고도 비밀스러운 모임이었는데요. 편의상 이걸 예술 모임이라고 칭해볼게요. 바로 이 예술 모임의 존재를 아시게 된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에 끼고 싶으셔서 안달이었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집안이 꽤 유복한 정도였고 시아버지께서 꾸준히 돈을 잘 벌기만 하셨을 뿐 진짜 백의 부자들의 세계에 편입하시기엔 조건이 부족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신 게 바로 인맥이었어요. 인맥을 통하면 언젠가 그 모임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끼어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예술 모임에서 잔뼈가 굵은 회원 한 분과 드디어 조금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인맥의 인맥을 통해서 그간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결과 거기까지 대략 도달하신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선망하시는 상류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았으면 진작 친정엄마와 다시 재회했을 때 그간 뭘 하셨길래 신수가 환해지셨나, 돈 좀 있으시냐, 카드 한 장 말고 2장은 못 주시냐 이런 소리들을 내뱉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건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자취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이 많았기에 돈은 저에게 염증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치관은 어떻게든 무시할 수 있었으나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이 확실히 저보다는 시어머니와 가치관이 비슷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잃고 얻는 것에 너무나도 일희일비하였고 옷 한 벌을 사도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샀습니다. 저를 향해서 넌 구질하게만 살아와서 모를 거야 라는 말을 쉽게 뱉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무척 심란하게 만들었죠. 결혼 생활의 소소한 재미라고 한다면 규칙적으로 주고받게 된 친정엄마와의 문자 연락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먼저 날씨 얘기나 음식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답장을 보내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격 떨어진다고 소리를 지르셨던 날이라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에게 고고 식당에서 사주신다면 나가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장문의 답장을 다시 보내오셔서 저를 놀래켰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사업도 2개나 성공시키고 인맥도 엄청나게 쌓아서 돈도 많고 무척 잘 나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나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다니? 내용을 요약해보니 얼떨떨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급 레스토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연애할 때 좋은 레스토랑을 몇 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거든요. 강남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손꼽히게 고급일 게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는 저와는 다르게 친정엄마는 꽤 자연스러우셨죠. 주문하는 법도 너무 헷갈려서 그냥 친정엄마가 추천해 주시는 대로 간신히 골랐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올 줄 알았다면 옷을 더 차려입었을 텐데 저는 그 점을 민망했지만 친정엄마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친정엄마의 그날 옷차림 역시 꽤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캐주얼했죠. 옷걸이가 옷을 만든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친정엄마는 가볍게 차려입으셨음에도 제 눈에는 그 누구보다 그 장소와 잘 어울리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여유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거든요. 코스로 나오는 음식도 음미해야 하고 친정엄마와 대화도 해야 하고 그런 친정엄마를 자꾸 살피게 되고 저는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애꿎은 물을 자꾸 마신 탓이었죠. 그래서 저는 도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어요. 볼일을 보고 화장실을 나오기 전 거울을 보는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저 얼굴에서 친정엄마와 닮은 점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이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건만 저는 외모가 확실히 친탁보다는 외탁을 한 편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이 점이 더 두드러진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멋지게 나이가 드신 친정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이 솔직히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 친정엄마와 더욱 편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겼을 때였어요.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손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 둘이 친정엄마가 앉아 계신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요.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앞장서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또 혹시 제가 잘못 봤나 했죠. 그런데 맞네요. 어머 사돈, 어떻게 여기서 다 뵙죠? 그러게요.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고 놀랍네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여기 제 절친한 분과 모처럼 와봤답니다. 그런데 제가 모처럼 오는 것을 사돈이 이렇게 와 계신다는 게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런 것에 오실 돈이 사돈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 사위의 카드를 들고 나오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곤란한데요.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짧게 우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이런 곳으로 오시는 것에 제 남편의 카드가 왜 필요하겠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쥐고 그쪽으로 가까이 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행분께서는 딴청을 피우시며 다른 곳에 계속 시선을 돌리고 계셨다가 그제서야 친정엄마 쪽을 똑바로 바라보셨는데 그러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비명까지 지르신 거예요. 아니, 회장님?
회장님 아니세요? 어머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뵙죠? 무척 당황하시며 횡설수설하시더니 고개를 숙여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얼어붙으셨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신의 일행분과 제 친정엄마를 천천히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제 사돈한테 회장님이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사돈이요? 아니,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았죠? 저희 모임 회장님이 사돈이셨다니요? 근데 이걸 여태 모르셨어요? 일행분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휘청거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예술 모임,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이 바로 제 친정 엄마이셨던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기에 깜짝 놀란 채로 다가갔죠. 이미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채였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발견하시자 이제는 얼굴이 완전히 시체처럼 변하시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거였죠. 그러자 친정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일행분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보다시피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라서요. 식사를 방해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지만 오늘 점심은 다른 곳에서 드시겠어요? 아유, 네, 그럼요. 저는 원래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이이가 오자고 자꾸 졸라대서 온 거였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회장님, 다음에 언제 한번 꼭 저하고 따로 식사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일행분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씀을 남기시고 가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멍하게 넋이 나가셔서는 저와 친정엄마를 올려다보셨죠. 사돈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여태까지 몰랐죠? 세상에 이런 무슨 황당무계한 상황이 다 있는지. 대체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원망하셨는데 그 모습에 친정엄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여유롭게 팔짱을 천천히 끼면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은 진정 포식자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피식자의 입장인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눈길을 피하시더군요. 천박하기만 하든가 성급하기만 하든가 아니면 경솔하기만 하든가 한 가지만 해야 하는데 우리 안사돈께서는 참 욕심쟁이시네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 하셔야겠나 봐. 그쵸?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도 욕심이 많아서 바보같이 더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딸을 오래도록 못 보고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욕심쟁이가 싫습니다. 일종의 자기 혐오이죠. 자, 내가 안사돈을 싫어하는 이유를 여기서 더 설명해야 할까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멍청하기까지 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건 아니겠죠? 언성을 높이는 법 없이 나긋나긋했어요. 친정엄마는 부드럽고 나긋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든 내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몸을 떠신 후에 비틀거리며 일어나셨고 마치 이제 다 끝났구나 같은 표정을 얼굴 가득 띄우신 채 엉거주춤한 자리세로 친정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하시더니 슬쩍 고개를 꺾으시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레스토랑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다시 자리에 앉으시자 저 따라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포크를 딱 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어요. 그냥 웃음이 불쑥 튀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를 따라 웃기 시작하셨죠. 웃음이 자꾸만 전염이 되었어요. 저희 모녀는 제법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둘 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큼 웃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여쭤볼 것이 아주 많았고 그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여행을 즐기고 싶어서 침묵을 택했고 친정엄마는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이것 딱 하나를 골라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거야? 이혼을 할 거냐는 질문도 아니고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머릿속에 이혼을 떠올리기 이전이었으나 친정엄마의 질문을 듣자마자 놀라울 만큼 결심이 바로 섰습니다. 빠를수록 좋죠. 엄마가 도와주신다면 빨리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게 제법 능글맞은 소리를 해버렸는데 친정엄마가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합의 말고 소송으로 가자. 직장하고 주식 소모임에 이혼 소송 당했다는 소문 퍼지면 재미있겠네. 나도 이쪽이 더 좋아. 제가 태연하게 받아치자 남편이 거의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저를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간 너무 오만하게 굴어서 미안했다며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이분과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통곡을 하시며 지독하게 후회가 된다고 오열을 하셨으나 그 모습을 보고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어쨌든 고부관계는 이미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셈이었습니다.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저만을 위한 시간들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친정엄마와는 시간이 갈수록 심적으로 가까워졌고요. 역시 괜히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답니다.